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원래 올 초에 재당첨 제한 관련해서 온라인 강의 촬영해가지고 올려드린 게 있는데 올해 좀 큰 틀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국토부의 회신을 받아서 올려드렸던 내용을 가지고는 조금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일단 지우고요. 근래까지도 좀 회신을 이제 받았던,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던 내용들을 좀 추가를 해가지고 재개발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재개발 물건 살 때 4가지 단계를 고려해야 된다고 해서, 첫 번째, 내가 물건을 사도 되는 사람인가, 즉 내가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따져보고 매수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파리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그 이후부터 적용됐기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물건을 파는 조합, 이 물건을 파는 조합원, 만약에 조합 설립 인가가 끝난 곳인지 아니면 조합 설립 인가가 아직 안 난 곳인지를 따져서, 만약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곳이라고 하면 나에게 물건을 파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해주는 사람이 하자 있는 조합원인지 하자 없는 조합원인지를 따져보는 게 두 번째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재개발 구역이 종전조례에 따른 분양 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장인지 아니면 신조례에 따라서 분양 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장인지를 체크를 하고, 만약에 신조례가 적용되는 재개발 구역이라고 하면 해당 재개발 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그 내용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 해당 조례에 따라서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따져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분양 자격과 관련해서 조합원 지위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 조례 적용, 어떤 조례가 적용되는지, 그 다음에 그 조례에 따라서 분양 대상자가 정해진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서 배웠고요. 이번 내용은 첫 번째 과정, 내가 물건을 사도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이 재개발 재당첨 제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여러 가지 사례들을 놓고 어떤 구조로서 이 제한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월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들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그래서 2017년 8월 2일에 파리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그 8월 3일부터 이제 서울 전역, 경기, 과천, 세종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투기지역도 지정을 해서 서울 11개구, 세종 이렇게 지정했고, 이후에 투기과열지구도 추가 지정했고 투기지역도 추가 지정했죠. 그래서 이 규제가 들어가는 지역이 현재는 많습니다. 이 투기지역이랑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사실 이제 투기지역은 2003년 4월에 도입이 됐고 투기과열지구는 2002년 4월에 도입이 됐거든요. 굉장히 지금 와서 보면 역사가 깊은 규제 제도인데, 이 2002년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될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센 규제는 아니었어요. 투기지역도 마찬가지고. 근데 부동산 상승장을 거치면서 규제가 추가되다 보니까 조금 내용들이 복잡해졌는데,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냐면, 처음 도입 자체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과세할 목적으로 도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그 당시에는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가 아니어서 세금을 기준시가대로 신고해서 내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대로 내는 것보다는 높지 않았죠. 그래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대로 도입되게 되면서 세금이 늘어나는 그런 영향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대출 규제 목적으로도 이 투기지역이 지정이 되면 활용이 됐는데요. LTV, 그래서 담보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가액을 제한하고 하는 데 있어서 투기지역이 지정되면 대출을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작동이 됐고, 추후에 이제 투기지역 지정되면 이 대출 규제를 더 조여가지고, 예를 들어 투기지역 안에서는 차주가 대출을 여러 건 받지 못하게끔, 만약에 추가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되는데, 만약에 상환이 안 되면 그 주택을 처분 조건부라고 해가지고 언제까지 집을 팔겠다 이런 각서 쓰고 분양해주고 그런 형태로 썼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도
이제 투기 지역 안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게끔 해가지고 투기 지역 안에서는 2주택은 50% 세금, 3주택은 60% 세금 이렇게 아주 무거운 세금이 나가게끔 양도소득세를 내게끔 그렇게 규제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부분은 나중에 이제 좀 부동산 하락장이 오면서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3주택 이상 양도할 경우에 10% 세율 정도 추가하는 정도로 있었는데 이 8월 3일 날 이제 투기 지역이 지정되면서 부활하긴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파리 대책에서 한편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은 2016년 11월에 처음 나온 개념인데 좀 더 넓죠. 청약할 때 규제가 가해지는 지역인데 분양권 전매가 느슨하게 규제가 되는 지역이 이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당시에는. 근데 이 조정 대상 지역만 지정이 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2주택부터는 10%, 3주택부터는 20% 추가 과세를 하면서 중과를 하게끔 하면서 사실은 이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투기 지역 안에서 이 영향 미치던 건 사실 좀 유명무실해졌고,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 이상에서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보다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죠. 아무튼 이런 목적으로 적용이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이 되었고요.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 처음 도입 자체는 2002년에 분양권 전매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를 금지,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는 이 가수요가 많이 들끓는 분양권 전매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항상 이 투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라고 하는 건 옮겨 붙습니다. 분양권을 막으면 분양권은 새 아파트가 지어지는 중에 있는 게 이제 분양권인 건데, 그러면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좀 더 앞전 단계의 걸 사면 되지 하면 사람들이 이제 재건축, 당시에는 이제 재건축 쪽으로 많이 붐업이 됐었기 때문에, 그럼 재건축 물건을 사자라고 해서 재건축 가격이 급등하니까 그러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도 쉽게 사고 팔고 못하게끔, 조합원의 지위도 양도를 금지하게끔 해야겠다라고 해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변경 금지 등등 온갖 규제들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작동하게끔, 이 투기가 옮겨 붙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지역적인 장치로서 투기과열지구가 활용이 됐죠. 그래서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도 이제 생겼고요. 작년 파리 대책에, 그다음에 재당첨 제한 등등 온갖 규제들이 생겼는데요.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되게 다양한 청약, 이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그다음에 대출 관련해서, 그리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규제들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제한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규제가 되는 것들 중에서 사실 가장 무서운 거는 아예 사고 팔고 못하게 하는 게 아직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강력한 규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도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이 추가가 됐죠. 이 내용은 앞서서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꼭 잘 알아둬야 될 게 우리가 지금 배울 재당첨 제한 문제입니다. 재당첨 제한. 자, 근데 우리 이런 규제들,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되면 규제가 발생하는데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서 이런 규제들을 해제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지금 작동하고 있는 규제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투기지역이 지정되면 작동하는 규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작동하는 규제,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면 작동하는 규제들이 해제되면서 뭐 재당첨 제한 문제도 걱정 안 해도 될 거고요.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 문제도 걱정 안 해도 되고 하겠죠. 그러면 언제쯤 이 규제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의 모양을 나타낸 건데, 이게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이라기보다 일반적인 경제 사이클을 얘기하는 건데요. 경험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의 주기는 10년 단위가 아니라 한 12년에서 14년 단위로 조금 더 긴 기간을 주기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생각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고요. 하락장에서는 가파르게 폭락하기보다는 굉장히 긴 시간을 들여서 지리하게 하락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굳이 모양을 그리자면 대략 이런 모양인 것 같은데, 자, 지난 하락장, 지난 상승장,
다시 이 지난 하락장에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이 시점까지 규제들, 그 다음에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을 때 다시 이제 촉진하기 위해서 썼던 이런 경기 부양 목적의 대책들까지 놓고 살펴보면요. 자, 첫 규제가 시작됐던 건 지난 시즌에서는 2002년 4월이었거든요.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한 6년 정도 걸렸죠. 예, 그리고 6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2018년 11월에 강남 3구를 제외하고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경우는 2012년 5월에 가서야 겨우 이런 규제가 해제됐거든요. 기간으로 보면 첫 규제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약 10년 정도 걸려서 해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도 부동산 가격이 회복이 안 되니까 2012년에서 13년에서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해주는 그런 규정들이 나오기도 했고, 결국 2014년에 가서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고 부동산 경기 부양 목적의 대책, 재건축 완화해주는 등등의 대책이 나오고, 이런 대책이 나오자 한 2년 정도 있다가 2011년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규제를 살살 하기 시작하려고 한 규제 첫 단계가 들어선 거죠. 그리고 2017년 8월 3일, 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센 규제가 나왔는데요. 자, 규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2002년이었고, 규제가 끝난 게 2012년, 약 한 10년 정도 걸렸고요. 그러니까 규제가 해제되는데 10년 정도 걸렸고, 다시 경기부양책을 쓰기 시작해서 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자 첫 규제가 나온 건 언제였냐? 2016년 11월이었으니까 약 14년 정도 걸렸죠. 제가 아까 12년에서 14년 텀 정도 걸린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첫 규제에서부터 다음 시즌의 첫 규제까지가 그 정도 텀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현재는 2018년입니다. 현재 2018년이고, 올해 이제 9.13 부동산 대책에서 더 수요를 압박하는 그런 규제책이 나오면서 시장은 조금 안정세로 가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수도권 시장은 아직까지도 안정세라기보다는 불안한 모습, 쫓아가면서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강남 같은 경우 조금 소강 상태가 된 것 같기는 한데, 자, 앞으로 시장이 더 오를지 조정받으면서 떨어질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앞선 사례에서 본 것처럼 지난 상승장에서도 처음 지정부터 해제까지 약 10년 정도 걸렸어요. 규제들이 10년 정도 걸렸고, 빨리 끝난 데들도 한 6년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 언제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이 해제될까? 단기간에 그렇게 해제될 거다. 이제 이런 부분을 당시에는 저도 되게 기대했습니다. 경기가 2004년 같은 경우도 조정받으면서 안 좋았던 적이 있었고, 시점마다 경기가 별로 안 좋다라고 하면서 해제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쉽게 해제하는 카드들을 당시에도 쓰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는 게 빠르지 않을 거다. 그런 어떤 가짐을 하고 지금부터 공부해야 될 투기과열지구 하에서의 규제. 그렇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그렇게 빨리 오지 않을 거다. 그 정도를 마음속에 생각을 해두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하에서의 부동산 투자 혹은 재개발 투자, 재건축 투자 피해가면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를 염두하면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재당첨 제한 부분을 이제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자, 파리 부동산 대책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재당첨 금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뭐냐면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앞으로 재당첨 제한을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법 개정을 해서 규제를 해나가겠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 조합원분, 일반 분양분의 재당첨 제한. 현재는
정비사업에 일반 분양 받을 경우에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5년간 다른 정비사업에 일반 분양은 당첨받을 수 없다. 우리 이제 청약해가지고 당첨되면 5년간 재당첨 안 되는 부분, 이제 일반 분양만 놓고서 그렇게 제한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조합원 물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인기주택을 소유하거나 이제 그거에 따라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이 재개발 구역 또는 재건축 구역,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물건을 사서 여러 채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부의 편중이 발생하는 게 문제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 어떻게 바꾸기로 했냐면,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 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 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재당첨을 제한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서, 이 표 보이시죠? 정비사업 일반 분양받은 사람이 5년 내에는 이 정비사업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 조합원 분양 못 받게끔, 조합원 분양 받은 사람이 정비사업 일반 분양 청약해도 당첨자 안 되게끔, 조합원 분양 받은 사람이 5년 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분양을 못 받게끔 이렇게 하겠다. 이 내용을 규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안 발의를 2017년 9월에 해가지고 적용하게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면, 2017년 9월에 법안을 발의할 거다. 그래서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해서 법 개정한 이후에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정비사업 일반 분양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이렇게 재당첨 제한이 걸리게끔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다만이라고 나온 부분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법이 개정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 여러 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는데, 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 만약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법 개정 후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 분양을 청약에 당첨이 되거나 조합원 예정주택, 조합원 물건을 사서 분양 대상자가 되면 그로부터 5년 이내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것도 조합원 분양을 제한하게끔 한다라는 식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제 요 정도 내용을 파리부동산 대책에서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재당첨 제한은 정비사업의 조합원 일반 분양분을 5년간 제한하겠다라고 한 내용인데요. 이제 이 내용 자체가 2017년 10월 24일 날 이제 법안이 시행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어떻게 그러면 만들어졌냐? 앞에서 봤던 거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했던 내용이고, 실제로 이제 우리를 구속하게 되는 거는 법령의 문장을 읽어봐야 되는데요. 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2조 6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내용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자,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이 지금 1-2 제1항 같은 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1항 4호라고 하는 게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 분양의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조합원 분양을 받은 사람의 세대에 속한 자 전체, 일반 분양 받은 사람의 세대에 속한 자 전체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여기 지금 내용 보면 원래 법안에서는 재당첨을 제한한다라고 표현은 해놨지만 실제 법은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선이 있었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해서 이 회신 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오늘 좀 공부를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72조 6항 본문에 따라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 대상자 선정에 따라서 5년 내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권리의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된다. 청산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청산해야 된다.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신청 제한에 관한 경과 조치라고 해서 좀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주기 위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재개발 여러 채 분양받으려고 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5년 재당첨이 걸리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법이 없던 시절에 여러 개를 갖고 있었으니까 바뀐 거에 따라서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이런 내용이 추가된 거죠. 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는 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겠다. 다시 말해서 각각 분양자가 될 수 있고 재당첨 제한 안 걸린다.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내에 5년 내에서도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분양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라 될 수 없게끔 하겠다.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끔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살펴봤던 그 파리 부동산 대책 안내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법 개정 이후에 투기과열지구 안에 주택을 따로 사가지고 조합원 분양 대상자 또는 일반 분양 대상자가 되게 되면 기존에 각각 분양받을 수 있었던 물건들도 모두 분양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종전의 규정 적용대로 안 되고 모두 이제 규제가 들어가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복잡해 보이는 내용이지만 하나하나 찝어서 문장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 조합원 분양받은 사람, 그 다음에 일반 분양받은 사람, 그 세대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받은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 일반 분양받은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은 전체가 언제부터? 일반 분양이라고 하면 분양 대상자 선정일, 보통 이제 당첨자 발표일을 말하겠죠. 그리고 조합원 분양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중간에 관리처분 변경 이런 게 아니라요. 최초 관리처분 계획인가에, 그러니까 최초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5년간 뭘 할 수 없다 그랬냐면 재당첨 제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자, 다시 당첨 이력이 발생한 사람이에요. 그죠? 분양 대상자 선정일이라고 하는 건 일반 분양 청약에 따라서 당첨 이력이 발생한 사람.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 대상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최초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조합원 분양 대상자 당첨 이력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첨 이력이 발생된 사람은 뭘 할 수가 없다? 당첨자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분양을 신청을 할 수 없다.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해당하면 분양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분양에 제외된 자가 되어서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된다. 청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요. 이 재개발 사업 진행 단계 과정에 따라서 한번 좀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앞서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죠? 사업 시행 인가 받으면 아파트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모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시공사 선정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공사 선정은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한다 그랬죠? 어떻게 지을 회사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공사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설비라든가 정비 사업비들이 어느 정도 추정치를 만들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오니까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는다고 했죠. 자, 이 분양 신청 단계, 분양 신청이 끝나고 나면 그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어떻게 공급할 거고, 그 다음에 남는 거 일반 분양 어떻게 공급할 거고, 집 짓는데 얼마 비용이 들 거며 해서 얼마나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분양 대상자가 될 사람들, 청산시킬 사람들 등등 정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는다고 했어요. 자, 근데 이 분양 대상자가 당신은 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통보해주는 시점이 언제냐면, 그러니까 결정되는 시점이 관리처분 인가 시점이거든요. 자, 재당첨 제한에 따라서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재당첨 제한이 발생하는 시점은 이때입니다. 그죠? 청산자가 되는 것도 이때예요. 관리처분 인가 시점입니다. 근데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투기과열지구의 분양 대상자가 돼서 관리처분인가 등을 받아서 재당첨 제한에 걸린 사람이라고 하면 그 기한이 내가 뭔가 다른 재개발 구역의 물건을 샀는데 분양 신청하는 시점, 분양 신청이 끝나는 시점에 재당첨 제한이 걸리고 있었다.
이렇게 기간이 걸리고 있었다라고 하면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시점에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분양 신청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걸 잘못 생각하셔서 재당첨 제한이라고 했으니까 5년 내에 재당첨 제한이라고 했으니까 당첨자가 결정되는 시점은 관리처분 인가인 이 시점이니까 5년 안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지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분양 신청 해놓고 이 두 번째로 산 이 주택이 최초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는 이 시점은 5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점을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걸리는 게 뭐다? 5년간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기 때문에 이 분양 신청이 끝나는 시점이 재당첨 제한 기간 안에 걸리면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거 유의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경우 하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 재개발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재개발 투자를 좋은 시절에 여러 개를 했습니다. 흑석 9구역, 노량진 1구역, 한남 3구역 3개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미리 해놨어요. 언제? 2017년 8월 3일 이전, 그러니까 서울시가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재개발 투자를 여러 개 해놓은 사람입니다. 자, 흑석 9구역은 이제 지금 분양 신청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남 3구역은 아직 사업시행 인가 못 받았죠. 노량진 1구역도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죠. 조합설립 인가까지는 났는데 아마 흑석 9구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제일 빠른 시점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2017년 8월 3일날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요 3개 A, B, C 재개발구역 모두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사업입니다. 자, A 재개발구역이 관리처분인가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내용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조합원 분양 대상자 그리고 그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뭐 할 수 없다 그랬죠?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분양 신청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자, 흑석 9구역이 최초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나고 5년 이내에 그 다음에 아마 한남 3구역이 분양 신청을 할 것 같아요. 조합원 분양 신청하게 되면 이 한남 3구역은 조합원 분양 신청해서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또는 이제 한남 3구역도 마찬가지로 관리 처분 인가가 나서 5년 동안 재당첨 제한이 걸릴 수가 있는데 또는 흑석 9구역 최초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난 시점에 따라 5년 이내에 노량진 1구역도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시점에 이 한남 3구역, 노량진 1구역이 각각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면 이 사람은 한남 3구역의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노량진 1구역의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분양 대상자가 못 되고 청산되느냐 이제 이게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되세요? 앞에서 근데 우리 이거 살펴봤죠? 이 부분입니다. 아까 입업 시행 전에, 그러니까 입업 시행은 2017년 10월 24일입니다.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는 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금 재당첨 제한 걸리는 내용을 설명했지만 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다시 말해서 A 재개발구역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나고 그 이후에 한남 3구역 분양 신청하고 노량진 1구역 분양 신청하고 이 분양 신청하는 시점이 모두 흑석 9구역의 최초 관리처분 계획으로부터 5년 이내에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A, B, C 모두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왜? 부칙 4조에 있는 경과 규정에 따라서 모두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여러 재개발 구역에 주택을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재당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요약하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보유한 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재개발 투자 하나도 더 해도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또는 이런 경우 있죠. 요새 얼마 전에 서초 레미안 리더선 이제 분양했지만 또 청약 경쟁률 엄청나게 높았죠. 여기는 이제 우성 1차 서초동 우성 1차 아파트 재건축에서 공급하는 건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좋은 분양 물량 나올 게 되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예, 강남권에 재건축 2주 하고 있는 데들 뭐 잠실이며 강동구 둔촌이며 강남 서초며 강남이며 분양 물량들 강남권에도 좋은 거 나올 게 되게 많고 또 최근에는 허그가 HUG가 엄청나게 분양가를 잘 타이트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 측면에서 먹을 게 있다라고 판단해서 청약하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죠. 자, 그런 일반 분양, 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이 재건축 일반 분양 또는 재개발 일반 분양 청약해도 될까요? 당첨되면 피가 억대로 붙는데 청약해도 될까요? 이 답도 사실은 좀 전에 아까 살펴봤죠. 이 다만이라고 하는 거 항상 잘 봐야 된다 그랬는데, 종전에 투기과열지구 입업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집 갖고 있었던 경우라고 하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했지만 다만이라 그래서 다음 어느 각 코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그렇지 아니하다. 다시 말해서 종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각각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종전 규정이 아니라 그냥 현재 적용되고 있는 5년 재당첨 제한을 다 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입업 시행 후에 2017년 10월 24일 후에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 조합원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또는 토지 등 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가 2017년 10월 24일 이후에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 일반 분양 청약해서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하나만 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재당첨 제한을 걸겠다는 얘기입니다. 종전 규정이 아니라 지금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100주택자예요. 재개발 구역 안에 물건을 100개 들고 있었어. 그래서 이게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100개를 다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100개는 전부 다 재당첨 제한이 안 걸리고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2017년 10월 24일 이후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 일반 분양 청약했는데 당첨이 됐어. 당첨이 되면 어떻다고요? 앞에 가지고 있던 100개 모두 재당첨 제한이 다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5년 안에 도래를 하기 시작한 분양 신청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같은 경우도 2017년 10월 24일 이후에 재개발을 취득해서 분양 대상자가 먼저 되거나 또는 재개발의 일반 분양 부분을 청약해서 분양 대상자가 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B 재개발 구역이 먼저 이 당첨 이력이 발생했다고 하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A 재개발 구역도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고 청산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무섭죠. 이게 최근에 어떤 사례에서 많이 보이냐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수강생분들 중에서 내가 목동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지금 뭔가 요새 다들 투자를 해서 이득을 보고 있는데 나도 쫓아가서 뭔가 좀 물건을 사고 싶다.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투기과열지구안에 이제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는 재개발 물건을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발생하냐면 매수한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재개발 구역에 분양 신청이 끝난 물건을 사가지고 최초 관리 처분 계획 인가에 따른 분양 대상자가 내가 되잖아요. 그럼 그거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재당첨 제한이 걸리게 되는데 5년 재당첨 제한 걸리는 기간 동안 만약에 목동의 재건축 아파트가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아까 뭐였죠? 5년간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목동이 5년 안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지금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목동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상태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낮다라고 하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에 걸려서 또 팔지 못하는 사고도 팔지 못하고 그냥 청산돼야 되는 사고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여러 회신례에서 명시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전 2017년 10월 24일 전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 개정 후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 분양에 당첨된 경우 또는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 내 추가로 정비사업 예정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주택도 5년간 분양 신청이 제한된다. 이렇게 회신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살펴봤던 내용은 2017년 10월 24일 법 개정 이전에 재개발구역안에 물건을 소유했을 경우에 만약에 2017년 10월 24일 이후 뭔가를 사서 분양 대상자가 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물건도 재당첨 제한에 걸린다,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면, 이건 어떤 경우냐면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 일반 분양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사람, 당첨된 이력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법 개정 후에 재개발구역의 물건을 사서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고 청산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일반 분양 청약하게 되면 이거는 원래 주택법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재당첨 제한에 따라서 원래 얘는 일반 분양 대상자에 선정될 수 없죠. 재당첨 제한은 원래 걸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내용은 2017년 10월 24일 법 개정 이전에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법 개정 이후에 뭔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물건을 사서 분양 대상자가 되면 재당첨 제한이 걸리면서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것들도 재당첨 제한에 걸리니까 2017년 10월 24일 이후에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물건을 사지 마라, 이런 규정이었다고 하면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일반 분양 당첨된 경우, 일반 분양 당첨된 경우도 재당첨 제한을 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 투기과열지구 안에 정비사업의 일반 분양을 청약해서 당첨된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로부터 5년간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가는데, 재개발 물건, 투기과열지구 안에 재개발 물건을 사서 분양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규제가 되고요. 일반 분양 청약을 하게 되면 얘는 원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제하고 있죠. 아파트 분양 당첨된 사람은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당첨 못 되는 거, 원래 적용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둘 다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대상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청산해야 된다.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당첨자가 되지 못하면서 이 분양 자격 날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청약을 하시던가 아니면 재개발구역 안에 물건을 매수하실 때는 꼭 검토하셔야 되는 게, 사전에 검토하셔야 되는 게, 내가 또는 우리 가족, 세대원 전체가 정비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 대상자 또는 일반 분양 대상자가 된 이력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꼼꼼히 살펴보셔야 돼요.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얘기하고요. 여기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도 지금은 재개발 안으로 포함됐습니다. 올해 2월 9일날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재개발,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서 분양 대상자가 된 이력이 있는 사람이 세대원 전체 중에 있는지를 따져야 됩니다. 그게 먼저 필요해요. 그런데 미리 이걸 사전에 확인을 한 게 아니라 이런 규제가 있다, 재당첨 제한에 대한 규제가 있다 라는 거를 이미 행위를 끝내고 나서 재개발구역 안에 물건을 사고 나서 뒤늦게 깨달았어요. 아차차, 내가 이걸 샀으면 안 되는데 이걸 사가지고 재당첨 제한이 발생하게 생겼다. 나는 재당첨 제한에 따라서 당첨 이력이 있기 때문에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걸 왜 샀지? 뒤늦게 이미 사버린 거예요. 이렇게 행위가 마무리된 상태에서는 그거를 이제 내가 이대로 분양 신청했다가는 분양 대상자 못 되고 현금 청산된다는 걸 뒤늦게 알았는데, 그렇다면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팔 수 있는 시점에 팔고 나가면 됩니다. 팔고 나가면 돼요. 자,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 25일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를 접수한 재개발 구역은 나중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죠.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근데 재개발 사업은 반대로 그 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은 5년간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잖아요. 재당첨 제한 걸려있는 사람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건데, 그럼 분양 신청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돼요?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이 없으니까 팔고 나가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뒤늦게 내가 이거를 분양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면 분양 신청하기 전에 기간이라고 하면 팔고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다르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부터 조합원지 양도가 금지되기 때문에 못 팔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건축의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 중에서 이 예외 규정에 따라서 양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합 설립 인가부터 3년 이내에 사업 시행 인가를 접수 못한 경우에 3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은 양도할 수 있다라든가, 사업 시행 인가부터 3년 이내에 착공을 못하게 되면 3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 같은 경우는 팔고 나갈 수 있다. 또는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그런 예외 규정에 따라서, 이거 말고 해외 이민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으로 세대원 전체가 이사 가서 질병, 취학 등의 이유로 해서 이사 가게 되면 예외적으로 조합원지 양도 가능한 규정이 있거든요. 재건축이라면 그런 규정 이용해서 빠져나갈 수 있으면 조합원지 양도를 하고 나가시게 되면 재당첨 제한에서 피해갈 수 있죠. 최대한 피해갈 수 있는 건 피해가야 된다. 또는 거래 가능,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조합원지 양도가 금지되는 규정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팔고 나갈 수 있을 시점에 적당히 팔고 나가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